최준철입니다. 반가워요.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은 흥선대원군 파트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대원군이 집권하기 이전에 우리 1800년에 순조 때부터 1863년 철종 때까지 특정 세도 있는 외척 가문에 의해서 정치가 좌지우지되는 이 시기를 세도정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도정치 시기 때 관리들의 부정부패, 매간 매직은 너무너무 심했고 농민들은 힘들다 못해서 어땠어요? 도적이 되고 땅을 버리고 도망가고 유랑민이 되고 이런 시기가 바로 세도정치였죠. 이 세도정치 시기 때 안동김씨, 풍양주씨 이런 세도 있는 가문들은 매간매직 부정부패 이런 게 너무너무 심했던 상황에서 비변사라는 당시의 핵심 권력 기구를 차지하면서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게 되죠. 농민들은 무속 기댈 데가 없다 보니까 무속신앙, 미륵신앙, 정감록이라고 해서 이런 쪽에 기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 봤다시피 자,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은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삼정의 문란까지도 일어나게 되죠. 삼정이라고 하면 전정, 군정, 그리고 환국을 얘기하죠. 이 삼정의 문란까지도 너무너무 심해서 농민들은 정말 기댈 데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미륵신앙, 무속신앙, 심지어는 천주교, 그리고 천주교의 사학에 대한 데서 동학까지 이런 종교에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농민들은 이 정부 관리들이 부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농민들도 어떻게 저항을 했겠죠. 소극적으로 벽보 같은 데 침 뱉고 벽보 떼고 적극적으로는 농민 복리까지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세도정치 시기였습니다. 1811년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대우 때문에 홍경내란이 일어났죠. 그리고 1862년에 임술 농민봉기가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진주 농민봉기였죠. 이렇게 세도정치 시기 때 농민들은 각종 관리들의 수탈, 그리고 삼정의 문란, 그리고 각종 예언사상이 기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농민봉기까지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 세도정치였습니다. 세도정치 시기였죠. 자, 이런 상황에 바로 1863년에 철종이 죽고 당시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이었던 이명복이죠. 12살의 나이로 이명복이가 조선의 제26대 왕이었던 고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살이었던 고종이 이때 뭐를 많이 알 수 있겠어요?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수령청정, 즉 섭정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원군이 등장했을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안으로는 정치가 완전 개판이었죠. 이러다 보니까 대원군의 정책에서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될 것. 그럼 대원군이 우리 학생들이 대원군이었으면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그렇죠. 이 안동김씨를 축출하면서 세도 정치를 타파하겠죠. 그리고 그 안동김씨의 인재를 널리 등용을 시켜서 그 필요한 곳에 메꾸도록 하겠죠.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골고루 채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 안동김씨, 풍양주씨가 휘둘렀던 권력기구였던 비변사를 축소시키고 나아가서 이 비변사를 흥선대원군이 폐지시켜버립니다. 이 대원군은 또 법전을 편찬하죠. 바로 대전 회통 그리고 육전조례라는 법전까지도 편찬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안동김씨와 세도 정치 가문을 완전 타파하면서 왕실의 준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펴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대원군은 바로 경복궁이라는 것을 중건하려고 합니다. 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당시 고가의 화폐, 바로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였던 당백전을 발행을 하죠. 그리고 세금, 원납전을 징수를 합니다. 이 당백전과 원납전 갖고도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양반의 묘지림 같은 것도 벌목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좀 살펴봐야 될 부분, 당백전,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였죠. 100배 가치 높은 화폐를 계속해서 찍고 발행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물가는 상승하고 화폐 가치는 하락하겠죠. 바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대원군은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당시 백성들이 힘들어했던 삼정의 문란을 타파하죠. 바로 첫 번째 전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토지 조사 사업인 양전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토지 은결을 색출해서 농민들한테 헐값에 넘기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군정의 문란을 타파하기 위해서 바로 호포제, 또 다른 말로 동포제를 실시합니다. 즉 그 동네에 집이 있는 사람을 조사해서, 그럼 당시 집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양반이겠죠. 양반에게도 어떻게 군포를 부과합니다. 이 양반이 되게 싫어하겠지. 자, 즉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확충하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황곡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기서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될 부분은 황곡은 봄에 곡식을 중국기 때 빌려서 가을에 추수할 때 나눠주는 당시 조선시대 빈민구제책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주체는 황곡의 주체는 정부였죠. 근데 이게 너무 문란해지다 보니까 썩은 쌀 한 가마니 빌려주고 나중에는 10가마니 쌀을 갚아라고 할 정도로 되게 백성들이 이 황곡의 문란이 너무너무 고리대로 수탈이 받고 힘들어졌죠. 이러다 보니까 황곡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원군은 개인 그 동네 가장 유지의 집에 창고를 만들어주는 사창제를 실시합니다. 사창제. 그러면서 이 사창제의 주체는 바로 정부가 아니고 개인, 민간이었고 황곡의 주체는 정부였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알면 좋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삼정의 문란까지도 타파를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대원군의 정책 중에서 양반이 제일 싫어하는 정책은 뭐였어요? 아까 전에 호포죠. 그리고 이 대원군은 당시 붕당, 양반의 근거지였던, 붕당의 근거지였던 서원을 정리를 하죠. 47개의 사액 서원만 남기고 600여 개의 서원을 정리합니다. 아까 전에 봤던 호포제와 서원 정리, 양반들이 정말 싫어하는 정책이었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경복궁 준건까지 양반이 싫어하는 거 3가지 하면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백성이 가장 싫어했던 것은 당연히 경복궁 준건이었죠.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러면서 대원군은 안으로는 통치체제를 재정비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정치를 폈죠. 그리고 밖으로는 세도 정치 시기 때 이양선이 출몰을 합니다. 이 이양선 출몰하는 부분 때문에 대원군은 머리가 되게 아팠죠. 당시 1860년에 연해주를 이 러시아가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연해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는 어떻게 계속해서 조선아 수교하자 하면서 조선한테 수교를 강요하게 되죠. 당시 대원군은 이 부분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어떻게 여기에 있는 프랑스군을 이용을 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천주교 선교사들을 부르죠. 대원군이 천주교 선교사들을 불러서 어떻게, 선교사님들아, 너가 여기 있는 프랑스군들을 이용해서 러시아 남하를 막아만 준다면 내가 조선에서 천주교 포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천주교 선교사들은 어떻게, 그 정치에는 뜻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하죠. 대원군이 너무 노해서 어떻게 이 천주교 선교사 9명을 죽여버리는 바로 병인박해가 1866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병인박해 때문에 프랑스는 1866년 병인 양요를 일으키죠. 자, 병인박해 때문에 병인 양요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 병인박해하고 병인 양요 사이에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대동강을 거슬러 와서 평양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군인 민간인들을 약탈을 하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당시 우리의 군대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 제너럴 셔먼을 불태워서 한 명도 살아 돌아가는 이 미국 사람들이 없게 됩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미국은 한참 뒤에 5년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1871년 제너럴 셔먼 사건 때문에 신미양요를 미국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사이에 1868년에 오페레트 도굴 사건이 있죠. 흥선대원군 제가 거지의 남영군의 묘를 이 오페레트 독일 상인이 도굴을 하려다가
실패로 끝나는 사건입니다. 충남 덕산 예산이라는 곳에서 독을 하려다가 실패로 끝난 사건 때문에 대원군은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의지가 더욱더 커져버렸겠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암기 포인트,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순서.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병인년에 제너럴 병원에서 오페르트가 미쳐서 비석을 세웠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다시, 병인년에 제너럴 병원에서 오페르트가 미쳐서 비석을 세웠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포인트,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 양육, 프랑스가 쳐들어옵니다. 두 번째, 이 제너럴 셔먼 사건 때문에 미국이 쳐들어오죠. 심리양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병인 양요에서는 대부분이 프랑스 놈들한테 우리가 점령을 당하고 했지만은, 자, 딱 두 곳에서 우리 군대가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 두 곳을 알아둬야 되겠지. 먼저 첫 번째, 문수산성에서 한성근. 두 번째, 정족산성에서 양헌수 부대가 프랑스 군대를 물리치게 되죠. 자, 위치를 꼭 봐야 돼요. 문수산성에서 한성근.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문성근, 이 영화배우 누군지 알아요? 문성근.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 사회자도 했는데, 자, 문성근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볼게요. 두 번째, 정족산성에서는 양헌수. 자, 정헌수 이렇게 한번 기억해 봅시다. 정헌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생님, 그럼 정헌수는 누구예요? 나도 몰라요. 정헌수 누군지. 자, 문산성, 한성근, 정족산성, 양헌수. 병인양요와 관련시키면 되고, 프랑스 군대가 돌아가면서 이때 우리의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해 갑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반환을 받았습니다. 이때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해 간다는 것까지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너럴 셔먼 사건 때문에 심리양요가 일어나죠. 이 심리양요에서는 딱 하나, 강화도 광성보 전투에서 어제연, 자, 광어라고 한번 기억해 볼게요. 광어. 강화도 광성보 전투에서 어제연 장군이 크게 활약을 하죠. 당시 2006년도 수능 기출 문제 1번에 보면 어제연 장군의 깃발을 주면서 다음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고르시오 해서 제너럴 셔먼 사건이 답이 되었어요. 이 모든 사건들은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났다? 자, 전부 다 강화도에서 일어났는데 딱 하나, 제너럴 셔먼 사건만 어디서? 자, 제너럴 셔먼 사건만 평양에서 일어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강화도에서 일어나요. 자, 위치 봐야 돼. 강화도에서 일어납니다. 제너럴 셔먼 사건만 평양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원군은 어떻든 병인양요와 심리양요를 통해서, 자, 눈거리 토론 놈들하고 싸웠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전국에 척합의를 건립하죠. 척합의 기성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양이친범, 비전직화, 주화매국이라는 12자가 척합의문에 있습니다. 이 양이친범,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자, 비전직화, 싸우지 않고 즉시 화해하자는 얘기는 주화매국,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니까 어떻게 하자? 싸워서 물리치자. 척화 주전론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대원군의 척합의는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널리 이 척합의문을 건립하게 됩니다. 전국에 널리 건립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병인년에 제너럴 병원에서 오페르트가 미쳐서 비석을 세웠다. 자, 병인박해와 병인양요는 프랑스, 제너럴 셔먼 사건 때문에 심리양요, 미국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1868년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 때문에 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지가 더욱더 커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흥선대원군의 정책 크게 두 가지, 안으로는 통치체제를 재정비했었고 밖으로는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자주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했지만은, 보여줬지만은 근대화에 지연했다, 근대화를 지연시켰다는 이런 한계가 있었던 거였어요. 한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대원군이 평가를 받고 있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강화도조약 그리고 조미소 통상조약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